자, 아휴, 봅시다. 자,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장치상에서 얘를 직접 움직이게 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죠. 왜냐면 안에 물질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계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여기에 있는 그 스테이지하고 이 디텍터만을 돌려서 이 각도들을 달리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된 결과를 이렇게 좀 어디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이게 측정의 결과가 물질에 따라서 다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물질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정 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SN 주석입니다. 주석이고 주석은 이제 베타 타입의 주석이 있고 알파 타입의 주석이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 베타라고 불리우는 주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뭐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 녀석에서 저 실험을 똑같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대강 이런 패턴의 결과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이 결과의 패턴의 의미가 뭐냐면 우선 X축은 뭐를 표시하냐면 투시타. 그러니까 스테이지 말고 저 디텍터가 실제로 움직인 각도를 X축에 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엑스레이라고 하는 녀석의 실험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시그널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각도에서 뭐가 퓨 하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다가 갑자기 어떤 세계가 퓨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가 없다가 갑자기 특정 각도에서 뭔가가 데이터가 쭉 하고 이렇게 측정이 되는 요런 그 실험 결과가 엑스레이의 전형적인 실험 결과예요. 그러면 이때 요렇게 어떤 회절광의 강도가 세지는 어떤 특별한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도.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각도. 이 각도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도의 정보가 보통 뭐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면은 단세포의 크기, 단위세포의 크기, 그리고 혹은 원자들의 위치, 이런 정보들이 이 각도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러한 보강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 각도로부터 이게 단위세포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유닛셀 안에 원자들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냐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요렇게 픽 아래쪽 면적, 이것도 사실은 물리적 정보가 있어요. 이 픽의 아래쪽 면적,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정보인데, 이거는 원자의 종류와 전자 밀도를 알 수 있어요. 즉 각도는 어떤 위치에 원자가 있냐, 그게 뭐 A 원자가 됐건 B 원자가 됐건 그 원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이 각도의 정보고요. 그 각도가 나타날 때 이 픽의 아래쪽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은 그럼 그 위치에 원자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그 원자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많나 적으냐, 그런 것 등을 알려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픽의 면적까지 분석하는 그 방법은 아주 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장 크게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요 위치, 요 각도 위치 하겠죠? 좋아. 좋았어. 자, 적었죠?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3.
자, 그럼 어떤 특정 각도에서 회절되어 나오는 엑스레이 강도가 확 세진다고 했죠. 이게 물질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회절광들의 세기가 강해지는 건 보강간섭 때문인데, 왜 파동에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보강, 상쇄간섭. 그래서 이 보강간섭이 나타나는데 이 보강간섭이 과연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학이 좀 필요한데,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이 라우에라는 사람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수학자예요. 엑스레이라는 기계가 18세기에 있었을까요? No, no, 알겠죠?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기계가 있기 전에 이 수학자들은 특정 위치에서 뭔가가 있을 때 그 녀석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결정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미 기하학적으로 다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자, 그럼 잘 봐. 이 위치가 어떤 수학적인 정보를 기하학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수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학은 이미 18세기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수학자인 라우에가 이걸 다 분석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엑스레이가 있기도 전에. 참 대단하죠, 그렇죠? 네, 참 별이 다 있는 거예요, 18세기. 그래서 사실 이 엑스레이는 요즘 전혀 연구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이미 18세기에 그 연구 방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완성된 부분이 몇 개가 없는데, 그 완성된 부분이 첫 번째가 이 엑스레이 결정학이고요. 두 번째가 연력학이에요. 연력학은 그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그 뭐냐면은 연력학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 80% 정도 연구가 완결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게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화학과에서 유기화학 박사과정 학생 거의 없어요. 유기화학은 요즘 거의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완전히 연구가 대부분 끝나버려서. 그래서 이제 거의 자연과학 전체에서 거의 연구가 끝난 세 부분, 하나 엑스레이, 하나는 뭐랬죠? 내가 하나 뭐야? 연력학. 그리고 또 하나가 유기화학. 그래서 이 세 개는 요즘 대학원생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우의 트랜스포페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요거만 대학원에 가시면 한 학기 내내 이걸 배웁니다. 한 학기 내내 배워도 다 까먹어요. 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바로 브레그 반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어려웠던 라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수학을 아주 많이 알아야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완벽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브레그라는 사람이 아주 쉽게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레그는 사실 부자예요, 부자. 아들과 그 뭐냐면은 아빠와 아들. 그래서 브레그 아빠와 아들. 이 두 명이 동시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동시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세요?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콕콕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브레그 부자가 만들어 놓은 반사 조건이라는 게 뭐냐?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지금 내가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지금 나이 지우서 쑥쑥쑥쑥.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해봐야지. 자, 우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케이. 오케이. 우선 기하학적으로 흰 선끼리 평행하고요, 파란 선끼리 평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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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우선 이렇게 왁구를 그리세요. 왁구를 그리세요. 자, 왁구를 그리시고. 아이고. 자, 그랬습니까? 중이랑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뭐야. 채빈아 그랬어요? 그렇지. 재훈이 그랬어요? 지원이 그랬어요? 그래. 우진이 그랬어요? 그렇지. 자, 그럼 뭐냐? 우선 여기 흰 선으로 그린 거죠. 흰선. 흰 선으로 그린 얘 이름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티스 플레인 이라고 불러요. 레티스 플레인. 우리말 번역은 격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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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격자면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격자면. 자, 이 녀석은 그 고체 결정 내. 자, 당연히 고체 결정은 1차원, 2차원 물질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고체라고 하는 건 3차원 물질이에요? 당연히 3차원 물질이잖아요. 왜냐면 고체는 이런 식의 부피감이 있잖아. 부피감이 있으니까 3차원 물질인데, 그 교체 결정 내 어떤 2차원의 가상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쓰면 face.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체 물질이 있는데, 아니 그냥 고체는 이게 고체일 뿐이지 이 안에 무슨 이렇게 무슨 책받침 그 면처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겠어요? 있을 리가 없지. 그냥 이 안에는 원자들의 배열만 있을 뿐이겠지. 근데 어떤 이 원자들의 배열을 가로지르는 어떤 가상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 브래그 부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브렉스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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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격자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특정 원자틀을 가로지르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지금 이 엑스레이가 닿는 위치에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흰 동그라미로 보는 게 이게 원자입니다. 근데 이 격자면에는 원자가 딸랑 하나가 있겠어요? 원자가 이렇게 쫙 무한히 있겠어요? 원자가 쫙 무한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무한히 있는 원자들이 실제로는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있었을 거라고. 아, 이거 언제 다 그리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격자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평행 이동했을 때 완전히 겹쳐져야 합니다. 가상적인 격자면을 정하지만 그 격자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한 면 위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 방식과 그 다음 격자면의 원자들의 배열 방식이 뭐 해야 된다? exactly same. 여기 있죠? exactly same.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만약에 평행 이동한다고 치면 얘가 똑같이 이런 놈들을 완전히 그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평행 이동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겹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 정해놓은 격자면은 서로 반드시 D만큼 등 간격이어야 합니다. D. 요 등 간격. 그래서 격자면의 특징이라는 건 첫 번째 평행 이동했을 때 완전히 겹쳐져야 되고요. 두 번째 등 간격. 기억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등 간격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을 만약에 D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D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D 스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라는 수치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D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D 스페이싱은 물질마다 그리고 정해놓은 격자면마다 다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는 격자면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원자 배열이 만약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있다고 쳤을 때 가상적인 격자면을 요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격자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평행 이동해서 같아지면 되고
그 다음에 등간격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자면을 꼭 이렇게 정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격자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그다음 공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일치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격자면은 이런 성격만 가지면 아무렇게나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아이디어냐면 그 의대생이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죠? 의대생이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 모든 의대생은 이것 때문에 사실 의대 2학년 때 미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과목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해부학이죠. 해부학. 그래서 의사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 이름 다 외우죠. 그리고 근육 이름 다 외웁니다. 혈관 이름 다 외웁니다. 신경 이름 다 외웁니다.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내가 나중에 피부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이 되건 내과 선생님은 수술해요, 안 해요? 내과 선생님은 수술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면 내과 선생님 수술을 안 해도 의대 2학년 때는 무조건 해부학 실습 하겠죠? 그러면 해부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실제 해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기둥받은 시신을 실제로 해부를 해서 다 열어보고 뼈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신경이 여기 있구나. 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신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엄청 비쌉니다. 시신의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이게 시신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흔한데 아주 흔할 수 있는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시신은 굉장히 귀합니다. 합법적인 시신. 이게 그냥 누가 누굴 죽인다 이런 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합법적인 시신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병이나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그 분의 의지로 자기의 시신을 기증한 것. 알겠어요? 이런 게 다 합법적인 시신이에요. 근데 이 합법적인 시신은 전 세계의 개수가 많다 적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의대에서는 어떤 시신만 써야 되느냐? 이 합법적인 시신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합법적인 시신 왜? 안에 벌레가 있어요. 여기요. 진짜로요? 오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 아니 벌레가 있지. 그래요? 강원도 빨리 위로해줘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신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시신 기증 비율이 낮아서 그래서 각 의대에서는 시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시신을 수입합니다. 네, 수입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시신들이 수입합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 비싼 시신을 의대 맨날 해부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냐면 이런 소프트웨어. 시신을 어디에 담그냐면 시신을 실리콘 용액에 담굽니다. 그러면 오래 담궈 놓으면 삼투압 때문에 시신 안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오고 그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지를 해 놓으면 수분을 빼고 각 세포에다가 실리콘이 다 주입한 상태에서 거기에 실리콘과 중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을 첨부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로 오래 내버려 두면 그 새로 첨가된 물질이 세포 속으로 또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세포 속 실리콘이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플라스틱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에 있었던 수분이 완벽하게 빠져나오고 세포에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시신은 썩겠어요? 영원하겠어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질감이 만졌을 때 몰랑몰랑하겠습니까? 딱딱하겠습니까? 딱딱한 상태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시신을 준비해서 그렇게 체액을 실리콘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외관은 살아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상태로 둔 다음에 이제 질감이 이게 살처럼 몰랑몰랑한 게 아니라 딱딱해졌죠. 그럼 이제 걔란다. 그분을 이제 두고 그 레이저 절삭기로 슬라이스를 칩니다. 이렇게 싹둑 자릅니다. 몇 밀리미터 두께로? 1mm 두께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mm보다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그 칼로 절삭을 합니다. 싹둑.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얇은 종이장처럼 이렇게 벗겨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싹둑 잘라가지고는 예를 들면 중간쯤 오면 어떻게 중간쯤에 이쯤이면 심장에 폐에 그 간 살짝 걸려 있는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딱 슬라이스한 걸 딱 들어가지고 초정밀 스캐너로 스캔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온 이 슬라이스 된 녀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스캔합니다. 싹 스캔해서 공대생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얘를 싹 이어붙인 거예요. 싹 이어붙인 다음에 거기에 공대생한테 시켜가지고 뼈 부분은 하얀색으로, 근육은 빨간색으로, 신경계는 파란색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색칠을 시킵니다. 일종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고추는 무슨 뜻이야? 뭐 고추 안에 근육도 있고 뭐 신경도 있으니까 다 이유도 있겠죠. 뭐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부학 실습 시간에 해봤던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의대생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클릭하면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피부 드러내고, 클릭하면 신경계 드러내고, 뼈만 볼 수 있다거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의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해했죠? 그럼 잘 봐.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3차원 물체인데 이걸 연구하고 싶어. 근데 안이 안 보이잖아. 안을 보는 방법이 뭐란 얘기야? 슬라이스를 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스를 이런 각도로 슬라이스를 쳤을 때 나오는 단면의 정보, 요렇게 슬라이스를 쳤을 때 나오는 단면의 정보, 요렇게 슬라이스를 쳤을 때 나오는 단면의 정보가 약간씩 다를 거 아니야. 그걸 쫙 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수학을 얘가 확립한 거야. 천재야. 대단한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라우에는 이 면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걸 브레그라는 사람이 슬라이스 쳐서 안을 보자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브레그 반사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브레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면 구조를 생각해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썼죠? 여기 썼죠? 자, 그럼 여기 준다. 줄게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이 해절강 보강 간섭 조건. 자, 얘가 누구냐면 입사광 엑스레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누구겠어요? 회절광 엑스레이예요. 그리고 이 회절광이 결국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디텍터겠죠. 그리고 입사광 엑스레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 방사성 물질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격자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디에 올라앉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격자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스테이지요. 이 스테이지 위에 이 샘플이 있잖아요. 스테이지 위에 샘플이 각도, 이게 뭐예요? 각도 지금 몇 도예요?
시타죠. 그리고 스테이지에 닿은 이 엑스레이가 회절돼 가는 몇 도의 각도, 시타의 각도에 대해서 디텍터를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시타고 요 시타가 지금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기하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하나 넣어 봅시다. 자, 그리고 나면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하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시죠? 저 빨간색으로 친 게 뭘까요? 저 빨간색으로 친 게 저게 바로 경로차가 되겠죠? 경로차. 뭐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뭐냐면 자세한 분석은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건 그 경로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경로차를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얼마라고 했어요? D라고 했죠. D. 여기를 D라고 할 때 이 각도가 무슨 각도겠습니까? 이게 시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로차는 D 사인 시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D 사인 시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D고 이 각도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각도가 시타였을 때 D 사인 시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이 나올 테니까 경로차를 어떻게 해? D 스페이스에다가 사인 시타를 곱하고 2배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차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경로차 안에 램다. 자, 램다가 뭐냐면 사용하는 엑스레이의 파장입니다. 거기에 n이 곱해진 게 바로 보강간섭 조건이 되겠죠. 자, 여기서 n은 뭐냐면 무슨 수죠? 무슨 수일까요? 자연수겠죠? 이 경로차 안에 사용하는 엑스레이 파장이 자연계 개수만큼 들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절광 모두의 위상이 같아지겠죠. 그럼 위상이 같은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강간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기 보강 간섭 조건이요. 네, 보강간섭 조건이요. 아까 왜 엑스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각도 시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타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수리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n값이 뭐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땡땡땡.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뭐냐면 엑스레이의 회절광을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 요거니까 요거를 꼭 외워 놓으시는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희 선생님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지운다. 정희 선생님 교재 한번 봐봐요. 정희선 선생님 교재 3페이지. 거기 알루미늄은 회절 패턴은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요거 있네요. 요거 써드릴게요. 자, 그럼 연습 문제.
1. 얼루미늄 회절 패턴은 램다가 0.709 옹스트롬 in 엑스레이를 사용했답니다. 자, 이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차 브레그 회절은 2시타가 20.2도에서 나타난답니다. 격자상수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격자상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몇 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몇 차 어쩌고 저쩌고. 이 몇 차,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n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문제 풀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몇 차라고 하는 게 저 n람다, ed 사인 시타가 n람다라고 할 때 n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문제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완전 쉬워요. d는 이거 바로 n 램다 나누기 2 사인 시타. 이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n에다가 뭐 넣고요? n에다가 뭐 넣으라고요? 2. 램다는 뭐예요? 램다 뭐예요? 0.709 옹스트롬 나누기 2 사인 다음에 시타 넣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2시타로 줬죠. 이유 알겠죠? 왜냐면 보고하는 게 2시타로 보고하는 게 관습이기 때문에 2시타로 줬어요. 그럼 시타는 몇 도라는 얘기예요? 시타는 이걸 나눠야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20.2도 나누기 2.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4.04 옹스트롬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가 이걸 0으로 인식하는지 이걸 0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 모두가 각도의 경우 레디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계산 전에 확인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그건 계산기마다 달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모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계산기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계산기 모델이 다르면 나는 잘 모르죠. 내 거는 아는데 여러분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자기 어떤 걸로 돼 있어요? 180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잘못 만져가지고 계산기를 레디언으로 바꿔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레디언이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리요, 알겠어요? 계산 다 틀어져요. 그래서 내게 자기 뭐로 돼 있어요? 도로 돼 있어요? 레디언으로 돼 있어요? 고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0.1도를 레디언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레디언으로 바꿔서 넣어야 돼, 여기에.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문제 풀 때 이거 명심해야 돼, 알겠죠? 명심해야 돼. 내 계산기가 레디언인지 돈지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거 누군가 이거 모두 바꾸는 거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귀찮더라도 카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야겠죠? 다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얼루미늄 결정은 밑방입니다. 그러면 이때 얼루미늄의 반지름은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그려야 되겠어요? 면심입방부터 그려야 되겠죠? 자, 면심입방. 아이고, 팔이야. 오케이. 아이고, 아 힘들어. 아, 가은 아름답죠. 자, 뭘 그린 건지 알겠죠? 바로 면심입방.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육면체의 8등분을 해놓은 건데, 여기서 면심입방이라는 건 공이 어디 채워져 있는 거냐면 여기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면의 중간, 면의 중간, 면의 중간,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면심입방 구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격자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격자면 몇 가지? 자, 격자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격자면의 특징. 평행이동하면 똑같아져야 된다. 기억나요? 그럼 잘 봅시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격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 봐요. 자, 얘하고요. 그리고 얘. 이 두 개 보이세요? 이거 평행이동하면 같아져요, 달라져? 당연히 평행이동하면 같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슬라이스를 쳤을 때 나오는 격자면이 어떤 게 가능할 수 있냐면 요런 격자면 셋이 가능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도 여기 무게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D 스페이싱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격자면이 가능하냐면요, 요거 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행 이동했을 때 같아지죠.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맞아요? 그럼 어떤 격자면도 가능하냐면 이런 디스페이싱을 갖는 격자면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런 격자면의 디스페이싱 하고요, 요런 격자면의 디스페이싱, 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증명까지 할 건 없고 D1하고 D2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더 멀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멀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n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n이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면심입방에서 두 번 가까운 격자면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앞에서 구해놓은 4.04 옹스트롬이 누구의 길이란 얘기예요? 요 길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면심 입방에서는 요 디스페이싱도 있는데 그건 1차 첫 번째 회절 반응인 거고요. 조금 더 먼 D2가 2차인 4.04 옹스트롬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안에 한 빨간색 면 안에 여기가 D2 길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다 D2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정육면체니까. 그럼 한 면 안에 D2인 정사각형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접해 있겠죠. 그럼 이 녀석의 단면 구조를 살펴보면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가 한 면 길이가 2인 곳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공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접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하나, 그 다음 베이드 좀 그래. 다시 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해서 요 무게중심을 연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단면 구조 D2가 될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길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요 길이 무게중심이 있다고 쳤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같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R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반지름 4개에 루트 2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때 보고 요놈이 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D2를 얼마? 자, 앞에서 구해놓은 4.04 옹스트롬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R을 구할 수 있지. 뭔 말 알겠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구해놓은 2차 브레그 회절이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 그러니까 면심방에서는 요 한 면과 요 한 면 사이의 거리다.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격자면 뭐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가까운 격자면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D2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그거를 기하학을 이용해서 코사인 45도로 이용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 아이오다인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실험 중에 비타민 산화환원 적정 있죠? 그 비타민 산화환원 적정에 아이오다인을 사용해요. 근데 아이오다인을 사용하는 산화환원 적정이 까다로워요. 아이오도메트리가 있고요. 아이오이메트리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아이오다인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참고를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 이거 따라 뭐라고요? 따라서 프로마트 프로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밴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에.